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아 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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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기 바로 앞에서 누가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하는 말이 약간 새 나갔는데 그 사람이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궁시렁거렸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좀 전에.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검색하는데 소리가 안 꺼져가지고 그 소리가 나간 거예요. 그 소리가. 아, 그래요?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앉아갖고 기다려가지고도 시끄럽게 하고 여기 앉아서도 좀 쭝얼쭝얼하고 그래서 오늘 불만이 많은가 보다, 사회에. 전혀 그렇지 않. 불만은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 사람이 싫어요? 윤석열 씨. 5.18 그 전두환 발언한 이후에 사람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거기 보면 김웅 의원 녹취록에 보면 민병덕이라는 놈이 말이야. 맞아요. 그 놈이 이게 있거든요. 네. 민병덕 의원은 저랑 정치학과 동기고요. 김웅 의원은 정치학과 2년 선배예요. 같이 대학 생활을 했고 같이 과방에서 바둑 두고 놀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장은 달라질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민병덕이 내 후배인데 그 친구 이러더라고. 얘가 주범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민병덕이라는 놈이 말이야. 이 완전히 경멸의 말을 실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란 말이죠. 그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답할 때마다 기억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도 그건 너무 피의자 싫어요. 모드죠. 피의자 모드. 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모드, 검사 모드가 아니라 그냥 피의자 모드예요. 자기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자기 혐의를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웅이 형 그러는 거 아니야. 당장 그만둬. 정말요.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변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달라. 논리의 방향이. 요 며칠 그냥 사람 얼굴 보기가 막 힘드네. 그래도 우리는 진짜로. 봐줘요. 우리는 괜찮잖아요. 아이 당연하죠. 우리 보는 건 괜찮죠? 네. 당연하죠. 네, 아까 이 두 분 이제 인사했는데 김수현 변호사님 지금 우리 이 신장식 변호사님의 심리 상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람 얼굴 보기 싫다는데. 뭐 아시는 사이라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김웅 의원이 이 사건 터지는 이후에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피의자로 대비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랬죠. 네, 사실 처음부터 그거는. 그런 모습을 네, 계속 기억이 안 보였다고 난다고 생각을 그러면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바둑도 두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인간적으로 좀 그런 심정에 드실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해요. 그냥 정확하게 하라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 들겠네요. 저는 저한테 김웅 의원 막 소개시켜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한테 막 친하게 지내라. 막 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검사 내전이라는 책도 쓰면서 그 비정한 검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책에 선전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보기 드문 인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역시 보기 드문 인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조성은 김웅 통화 녹취 파일 공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향후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 PD수첩이 제공하고 있는 녹취 파일 가운데 김웅 의원 부분 들어봅니다.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지금 보셨습니다. 이게 MBC PD수첩이 제공한 김웅 의원이 말한 건데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그다음에 일단 만들어서 그럼 뭐 나중에 더 후속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를 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줍니다.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자, 그러니까 고발장 초안을 검찰하고 미리 좀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고 나중에 검찰이 알아서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식으로 좀 들리죠. 또 고발장 만약 가신다고 하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도대체 어딜까? 그쪽에다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놓는다는 걸까요?
자, 또 그리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남부지검에 접수하래요. 이 말. 저는 이거 매우 충격이었어요. 남부지검에 접수하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정말 누군가 시켰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특히.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여기 단순히 뭐 관계가 있다. 그전에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정도였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네. 그 검찰과 완전히 얘기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려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나온단 완전 말이에요. 구체적인 완전히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는 지금 단순히 뭐 검찰과 연결돼서 정도가 아니라 검찰 내에서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과 또 별개로 이것이 검찰과 관련이 없는, 특히 윤석열 당시 총장과 관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주목받는 것에 대한 의식을 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뭐 이거는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말만 갖고 하면은 이거 그냥 검찰이 기획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녹취록 뭐 앞부분에서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다 짚어 주신 거고요, 두 분이. 저는 더 좀 그 깊이 제가 지금 그 주목했던 지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고발 사주 사건과 검언 유착 사건이 하나의 세트란 말이죠. 그렇죠. 이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 있는 게 이거 아마 이동재가 이제 양심선언하면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언제 키워지냐? 이동재가 양심선언하면. 이동재가 양심선언한다는 게 뭐냐면 그 이동재 기자가 이거는 그 한동훈과 관계 없고요. 제가 취재 의혹이 앞서서 한동훈 목소리를 대역을 써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제보자 X에게 이걸 들려주고 한동훈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할 계획을 채널A 보고서에 보면 쭉 나와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녹음을 한다. 다른 사람 목소리로 녹음한다. 네, 네, 그런 네. 계획. 그리고 배혜림 팀장이 그 녹음 파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까지 채널A 자체 보고서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참 뒤에 확인된 사실이에요. 네. 이게 4월 3일 날 한 얘기인데 이때까지는 보도가 3월 31일 날 됐으니까 딱 사흘 뒤에요. 사흘 사이에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검찰과 채널A와 적어도 김웅 의원은 이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가 됐어. 보도가 나갔고 검언 유착 보도가 됐어. 보도가 나갔고 예. 4월 3일 날 이 얘기를 한 이 거예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그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에서 말하는 그림, 예. 그 양심 선언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예. 알 수가 없는 알 상황이었다는 수가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계획을 했다는 게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와요. 그 계획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김웅 의원은 게. 당시 검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다 모든 걸 알아?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적어도 채널A, 검찰 이런 사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는 채널A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채널A 측이 검찰 측에 얘기를 한 거고 검찰 측이 김웅과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짚으면 4월 1일하고 4월 2일 사이에요. 4월 2일 날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17번 통화합니다. 하루 동안. 그렇죠. 여기 청취자 중에서 하루에 17번 숨겨놓은 애인하고도 그렇게 통화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17번 4월 2일 날. 그리고 4월 3일 날 이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 기획돼 있고 서로 간에 이미 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거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정말 또 이것도 며칠 전에 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네, 재판했잖아요. 판결, 판결문. 판결문 78쪽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왜 충격받았나 싶은데 윤석열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한동훈 6월 16일 날 핸드폰 한동훈 때문에.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거 압수수색 가지고.
이거를 혼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본선 대검 차장과 김관정 형사부장이 왜 이렇게 저 사람 충격받았어? 하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네. 윤 총장 왜 이렇게 충격받은 거야? 한동훈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다는데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게 윤석열 판결문 78쪽에 나옵니다. 박스 쳐서 그것도. 판사도 그거 보고 굉장히 열받았나 봐요. 박스가 쳐져 있어. 박스가 거기에. 그 네, 부분에. 네. 그럼 이건 뭐냐? 그때 4월 1일, 4월 2일 날 도대체 한동훈의 핸드폰에는 어떤 카톡 내용 그리고 어떤 대화를 윤석열 총장과 나눴느냐. 윤석열은 충격받은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3월 31일 오후 7시 50분에 있었습니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게 이제 윤 총장 징계 결정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전후로 해서 윤 총장하고 한 검사장이 11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인데, 그리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3명이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요. 여기서 53회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통화가 있기 이틀 전,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통화는 4월 3일에 있었는데 그 있기 이틀 전인 4월 1일 날, 그리고 또 그 4월 3일보다 하루 전인 4월 2일 날에도 윤석열 한동훈 전화 통화 29번,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단체 카카오톡방 메시지는 75회가 오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작전이 이때 들어갔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PD수첩도 지금 고소고발하고 있는 고소고발하죠. 중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냥 합리적 추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확정적으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네, 합리적 내피셜을 우리가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노변 짤짤이 쇼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짤짤이 쇼 나중에 나가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법원에서 이번에 검사 징계 관련된 판결문에도 사실은 대강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건 검언유착 사건이 터졌을 때 MBC에서 이제 보도하고 나니까 제보자 X를 이제 공격하는 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얘기한 게 한동훈 검사장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X라고 하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취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그냥 그 사람 목소리를 대역으로 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변명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와, 이게 전부 다 큰 그림화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퍼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 김수현 변호사 얼굴 잡아주세요. 너무너무 놀란 이 표정. 지금 웃으면 어떻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기까지서 전 딱 나오면 이건 이제 항복하고 인정하고 이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버. 그렇죠. 근데 딱 그 이후 반응이 윤석열 이름 나오거나 말거나 무관하다는 게 오히려 밝혀진 건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국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어. 공부 다시 해야 돼. 우리 전부가 다 낙제점 받겠어요. 한동훈 검사장은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모욕했다, 명예훼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고소고발하겠다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쪽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어쨌든 뭐 냉정하게 말하면 녹취록 나온 거니까. 녹취록 나온 것이고 여기 뭐 지금 상당히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동재 기자의 그런 내용들이 아마 채널 A의 컴퓨터나 뭐 이런 데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 듯한 그래서 검찰의 고위직과까지 공유가 되고 그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웅 의원까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이 그 사건과 연계된 것 같은 의혹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녹취록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판 자체가 뭐 김웅 의원은 정치인이지만 김웅 의원까지 포함해서 검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못하면 뭐 봐라 이거는 우리가 뭐 증거 불충분이니까 문제될 거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처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예. 1도 2부 3백이라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첫 번째 도망가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두 번째 일단 부인하고 세 번째 3백이라고 백을 써라. 근데 1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도 김웅도 한동훈 씨도 세 분 다 도망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2부를 하는 건데 그럼 3백은 뭐냐? 대통령 돼서 그 백으로 이거 뚫고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거 아니냐. 일단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제 목표고 일단 후보가 빨리 돼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후보가 돼 있는 동안에 구속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네. 뭐 사문화된 법이지만 체포하기도 힘들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공산법에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꼭 대통령 되셔야 되겠네. 뭐 그렇게 바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래, 조금만 버티고 그 검찰총장 끝나고 나오면서 자기 그 소위 윤석열 그 특수부 귀족 특수부 라인들에게 쭉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조금만 버티면 되는군요. 네,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물론 다 추정이라는 추정이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우리 민감한 시점이라. 피디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잘 추정입니다. 뇌피셜이에요. 오해하지 아니 김비서 변호사님 비겁하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모두 다 같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네, 지금 본인이 그럼요. 잘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자, 나는 사회자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게.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랬던 게 꼭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그러니까 남부지검에 접수하래요. 저는 그 말이 사실 빼박 아닙니까? 남부지검에 접수하래요. 자, 그럼 본인이 접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성훈 씨에게. 나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 접수하면 검찰이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해준다고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나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말을 돌려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말도 계속 바뀌죠. 기억이 나냐 안 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네. 뭐 앞뒤가 잘랐다. 사실은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했다거나 변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고요. 사실 녹취록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전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 했는데 사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막 하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MBC랑 KBS는 나온다 그러니까 SBS는 그냥 검찰 이렇게 싹 씻어버리고 CBS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절대 안 나온다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일종의 정보 얼마나 저쪽이 정보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게임 같은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을 두루뭉실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놀랬을 것 같아. 그 그렇죠. 포렌식에서 이렇게 통화가 두 개인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들었을 때 아마 멘붕이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통화 내용이 이렇게 포렌식으로 그대로 다시 복원될 줄은 몰랐던 거지. 음질도 너무 깨끗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조성은 씨는 핸드폰을 안 쓰나 봐. 그냥 들고 다니나 봐. 그러니까는 그게 그대로 복원이 돼 있죠. 그 조성훈 씨도 놀랬죠. 놀랐다는 얘기를. 조성은 씨 스스로도 놀랐다고 몰랐대요. 해야 돼. 야, 그래서 검사나 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핸드폰을 그 은하폰만 쓰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 그래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김웅 의원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핸드폰 다 바꾼다면서요. 그 비싼 핸드폰 200만 원짜리를 막 6개월마다 바꿨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하고 예, 확인이 안 되면. 야, 이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나서면 내가 나서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나랑 무관한 얘기다. 지네끼리 떠든 얘기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뭐 지금 이제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쨌든 당시에 김웅 의원이 대표적인 친검 인사, 검찰 대표하는 인사였고, 물론 검찰 출신의 정치인이 많이 있긴 있지만, 뭐 검사제나 이런 걸 통해서 된 사람이고, 검찰과 가깝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중요한 정치적 그런 주목을 갖고 있었으니까 연관이 있는 걸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용대로라면 뭐 남부지청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남부지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검에 있는 뭐 여러 간부들 일학이나 이런 얘기들 나온 거 봐서 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총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물론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나 아니면 김웅 후보 쪽, 김웅 의원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까봐라고 말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검언 유착 사건에서 사실 판사님이 판결 내릴 때 무죄를 내린 이유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증거를 부족하게 만든 게 바로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세간의 얘기란 말이에요. 세간의 얘기 정도가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나 사회자잖아. 행정법원에서 이게 보세요. 이게 판결문이
모아찍기로 했는데도 이만큼이야. 170 몇 페이지짜리 판결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게 나 수사 방해했다고, 감찰 방해했고, 한동훈 핸드폰, 한동훈 씨에 대해서 수사가 되고 뭐 압수수색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수사자문단 회의를 원래 그 부장회의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으로 수사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자기가 했던 얘기 다 약속 반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수사자문단 회의 소집해 부장 회의하고 부장회의 과장 다- 회의하고 난리 났죠. 다 소용없이 만들고 그래서 네.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수사를 방해해서 증거가 안 나온 거고 증거가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럼 다시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검사장 자기가 엄청 피해자인 것처럼 막 언론이랑 이런 데서 자기를 너무 핍박했다는 그랬죠.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뭐 이렇게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정진웅 검사는 이게 괜히 두드려 또- 맞았다. 뭐 이런 식의 해서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 있어요. 정진웅 검사는. 1심부터 판결 나왔어요. 예, 유죄 판결 나왔어요. 그러니 네. 정진웅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어느 정도 우리야 지금 알지만 정진웅 그 당시 검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정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저 핸드폰을 내가 반드시 압색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이게 없죠.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건 되게 미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 절실했겠다. 급했겠죠. 엄청 급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이 정도면은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뭐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항소심 진행 좀 달라질 수 중이니까 있을까요? 예,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최강욱 고발장 관련해서 1심에서도 최강욱 예, 유죄 나왔던 유죄 거, 나왔잖아요. 공소권. 근데 2심 판사가 이거 홀딩 조금 들여다봅시다. 홀딩. 이거 예. 자체가 공소권 남용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 공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예. PD님이 오늘 할 거 많아. 빨리 빨리빨리 그만해라 가자. 이러네요. 네, 예. 그러시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한상혜님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원했는데 국민의힘에도 지도자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도 국민의힘엔 지도자가 없네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자, 할 말 있어요? 뭐 저기 사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 어디 드라마나 아니면 뭐 저기 군사정권 시절이나 있을 만한 일로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조심스럽게 모습이 보이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옛날 군사정권 얘기했으니까 그 주제 바로 먼저 넘어갈게요. 해볼게요. 자, 그 주제를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윤석열 총장이 발언한 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이슈 삼합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윤석열 후보 발언하면서 지금 문제가 지금 커지고 그 이후에 일파만파 이게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일은 그거 잘하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분이 대구에서의 토론을 앞두고 이런 말을 또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쪽 표를 얻기 위해서겠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군에 있으면서 이게 군사 독재 말하는 건데 군사 독재를 그러니까 잘했다는 취지로 들리죠.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국회일은 더 잘하는 너희가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21세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사실 뭐 군사 쿠데타 못했고 5.18 못했고 나머지 다 잘한 거 맞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그게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망언이라고는 실언이라는 말이 많이 썼죠. 저는 실언이란 왜 말. 실언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망언인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까지 정체성이에요 본인의. 네, 아니, 지금 제가 본인의 생각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정치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 그다음에 정치라는 걸 어떻게 보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일종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 했던 방식, 그 전에 이제 군사독재 정권이 했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비민주적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분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었냐, 뭐가 문제였냐, 뭐 이게 뭐 물론 뭐 좀 잡음이 제가 말하는 것만 잡음이 있었던 정도라고 말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지 않냐, 거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가치관을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민주주의나 국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가치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실언이라고 보이는 뭐 그런 아니면 여의도 문법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여기 열애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 고유정도 살인 빼면 좋은 엄마. 그 옛날 그런 말 있죠. 저기 따기 빼고 기름 빼면 그게 설렁탕이냐. 뭐. 아니 전두환한테 5.18하고 쿠데타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정치를 잘했다, 군대 조직해서 이런 말들도 정말 이 사람은 역사 인식 이전에 역사 사실을 몰라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 진짜 많았죠 그동안. 예,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한열 열사 얼굴도 네. 모르고, 그다음에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도 모르고 그냥 몰라요. 네. 그냥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야 무식해도 대통령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계속 그렇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전두환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해요? 라는 얘기가 실제로는 하고 싶었던 거야. 보니까. 아니 진짜 내가 딱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도 시키고 검찰총장도 시켰을까?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이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사과하지 않고 호남 분들을 내가 뭐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미필적 고의 내지는 결과적 가중범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나는 고의가 없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이미 조비오 신부님 조카 되시는 신부님이랑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울컥하시더라고요. 이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호남뿐에 국한된 얘기냐? 전두환이 호남만 탄압한 건가요? 전두환이 말살한 것이 호남인들의 인격이 가장 상징적이지만, 인격과 생명권이 가장 상징적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서 독재를 한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를 마치 호남 사람들 왜 이렇게 화내? 당신들 트라우마 있으면 내가 가서 경선 끝나고 가서 보듬어 줄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얘기가 너무 이따위 웃겼어요.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면 내가 경선 끝나고 가서 보듬어 줄게 보듬어준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또 대학을 다니셨잖아. 저요? 죄송합니다. 저요 정말 황당무계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고 났을 때, 네네. 총에 맞았을 때가 제가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7학번이니까 그 동안에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거치고 제가 대학생이 되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정말 순박한 국민들이 제발 군사독재 하지 말아라. 이것만 사실 외치면서 다녔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 타임에 이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의식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엔 이래. 이 사람 그때 되게 잘 살았잖아요. 엄청 잘 살았죠. 아버지가 연대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있는 집 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저기 지방 어딘가에서 폭도들이 총으로 이렇게 막 군인을 위협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쪽 사람들이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득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생각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때 생각. 우리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대학생 때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학생의 생각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어 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고 전두환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쁜 거지. 사실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풍요롭게 살았죠. 나는 그렇게 그냥 해석이 되고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나오는 이게 이유를. 법조인이잖아요. 헌법 공부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9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구수했다는. 이게 제가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기 호남 분들에게 사죄하겠다 상처를 이게 누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상처받은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적 그럼요. 문제입니다. 헌법률입니다. 헌법의 문제. 아니 헌법의 우리가 문제입니다. 진짜 무슨 후시딘 발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누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발언해서 상처했으니 상처받았으면 내가 상처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럼요. 헌법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문제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 사과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호님 듣고 싶은 사람들만 모아서 듣나 보네요. 별로 중립적이지가 않아 방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거는 듣고 싶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걸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면 이 방에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아까 김태창님 최순실도 정치는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메인디님 정말로 어이없고 무식한 얘기고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저는 사과하라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안 한다는 거 사과 아니야. 절대 안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과도 아니면서 또 사과인 듯이 또 이렇게 책을 씌워가지고 마치 호남이들을 화나게 하라는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맨날 듣는 사람한테 욕하는 거 당신들이 잘못 들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태도 정말 나쁜데 더 놀라는 건 정치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개돼지처럼 국민들만 먹고 사는 것만 잘 챙겨주면 된다? 뒤에 말도 아닌 것 같고. 뒤에 말도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우리가 또 수단과 좋게 방법을 말한 가리지 거지. 말고 좋은 거 다 갖다 쓰면 된다? 다 갖다 쓰세요. 그따위 자이탱한테 말이 이제 아침부터 험한 말이 나오는. 네, 사실 진짜 전두환 정권 시절을 그게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대학교건 이렇게 겪어봤던 사람들은 요즘 일베에서 전땅크 밀어붙여 가서 몇 명만 죽이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베에서. 근데 그 일베들의 전땅크 밀어붙여 아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되지 저 좌파들 몇 명만 죽이면 돼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돼라고 하는 인식과 윤석열 씨의 인식의 차이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그 말 안 듣는 사람 몇 놈만 잡아 족치면 되지. 이 인식이 이게 옛날에는 군복 입고 그랬는데 법복 입은 독재를 하고 싶다는 것인지 그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가 가장 조용합니다. 다 죽이면 가장 조용하고요. 시끄러울 일 없고 사건 사고 없이 지내일 갈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가 공동묘지의 평화, 국민들이 공동묘지의 평화를 바라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뭐가 무섭게 들리냐면요. 이게 헌법적 기준에서는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적인 정당성, 사실 절차적 정당성도 법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법 영역이 이제 법률가들은 다 알지만 형사소송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까지 검찰을 일했다는 것이 전 좀 섬뜩합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죠. 예, 그래서 아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그러잖아. 물증을 잘 찾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일단 잡아놓고 족치면서 돈의 흐름은 그때부터 찾아도 된다. 이게 이렇게 검찰총장 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이분이 검찰총장하면서 특히 총장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이분이 이끌었던 수사가 이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은 사실 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유감스럽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해 나처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왜 그러셨어요? 자꾸 화나게. 솔직히 말하자고요. 네.
네, 이 얘기 더하면 우리 지금 화병 나가지고 쓰러집니다. 자, 일단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처음에 공항에서 싹 잡았어요. 새벽 5시 30분에. 그리고 난 다음에 48시간 동안 조사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체포하고 구속영장 선고하겠다. 이제 이런 우리들 예상이 있었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체포를 그냥 해버리게 되면 48시간 안에 뭔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영장 못 치고 결과적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수사의 미진함을 드러내는 거다. 근데 지난번에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된 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고 해서 법원이 받아주고 가지도 않은데 뭐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떠들고 궁금해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끝까지 새벽 5시면은 영장 청구하겠다라고 언론은 계속 나왔는데 그 언론도 웃겨. 검찰청 앞에서 사실 들은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거였는데 그때까지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겠죠. 그런데 결국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집에 돌려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불렀어요. 재소환했어요. 그리고 4명 다 같이 모아가지고 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부르고 유동규 씨 구속된 사람 부르고 뭐 정영학 부르고 해서 4명 또 대주조사 했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질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 기각된 뒤 6달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6일 동안 검찰이 무엇을 했을까요? 6일 동안 검찰은 뭔가 찾아냈을까요? 이렇게 조사하고 나니까 영장 청구를 다시 할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죠. 자,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아주 중립한 우리 김필성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예. 결정적 증거를 일단 재청구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검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안 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결정적 증거를 찾았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계좌 추적과 자금 흐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사건 같거든요. 근데 계좌 추적이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 같은 것들은 사실 이미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증거가 나올 게 있었으면 지난번에 기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엿새 사이에 지금 며칠 지나는 이 사이에 새로운 것이 뭐 나왔다거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서 네. 재청구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물론 좀 더 보완을 하겠지만 과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지는 저는 한 반반? 잘 봐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은? 아니 저는 정말 믿고 싶은 게 김호수 총장이 법사위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계좌 죽어라 아저씨. 계좌 추적하고 있다. 워딩이 딱 그랬어요. 네네. 죽어라 추적하고 있다. 죽어라 추적을 하는데도 뭐가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지? 나 그러니까는 내가 이해가 아는 잘 안 것만 가요.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는 게 있으시구나. 참네요. 이거 노영희 특검을 해야 된다니까. 노영희 특검을 하면 아니 근데 이렇게 가면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 지나치게 어찌 보면 정무적인 판단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서 비판받고 이렇게 나오면 저쪽에서 비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4명이 대질신문 했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뚜렷하게 모순된 증언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순된 증언은 일정 부분 같은 게 있는데 어디서 엇갈려야 되는데 저쪽은 같은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갈릴 거거든. 왜냐하면 전부 다 내가 돈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7명이 아니라 2명은 확실히 건네진 거 확실하다. 그 2명 누구겠어요? 김만배가 돈 줬다는 곽상도 아들이랑 박영수일 거거든. 네. 내가 돈 준 건 안 나오고 김만배가 돈 준 거는 증언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뇌물 준 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돈 준 얘기만 할 거고 그 뇌물을 계좌 추적에 잘 걸리지 않게 여러 번 세탁해서 줬을 가능성 내지는 그렇죠. 법적으로 곽상도 아들에게 돈 준 거 공식적으로 보면 회계 처리 다 된 거거든. 세금까지 다 냈어. 20억. 세금까지 다 내고 준 거라서 야 이거 대가성 입증하기가 분명하게 대가성을 곽상도 의원과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줬단 말이에요. 뇌물이 냄새는 나는데 뇌물이라고 법적으로 딱 정하기가 확정짓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처리했을 거라서 저는 대질신문에서 그렇게 큰 뭐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노 변호사님이 특검을 하셔서 노 변호사님 알고 있는 거라도 아니, 죽어라 계좌 추적했다는데 도대체 왜 안 나오냐고. 난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한테 돈을 왜 줬는지도 좀 따져보자고요.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 자,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 그렇죠. 돈 받는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해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그렇죠.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나와요. 어제 단독 보도 나온 것 중에 사실 이렇게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1순위를 깜빡할 사람은 유동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순위는 남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그 얘기 못 근데 뭐 보셨어요?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그럼요. 있고, 네. 그래서 적어도 그것 가지고는 처벌받을 만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누구한테 이렇게 로비를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하면 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뚜렷이 나오는지 지금 아까 지금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곽상도 의원에게 하려면 무슨 뭐 뇌물의 대가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화나는 부분이 그 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했는지 딴 데서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사실은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취재원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어떻게 곽상도 의원에게 돈을 줘야 되냐를 서로 논의하다가 제일 합법적인 방법은 이건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제일 합법적인 방법은 아들에게 주는 거다라고 해서 아들에게 주는 방식이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은 뭐 아까 박영수 특검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주는 방법? 그러면 아들이 직원이었으니까 돈을 준다? 그럼 박영수 특검의 딸이 거기 직원이니까 또 돈을 주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주려고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더 일을 많이 했고 또 월급도 두 배 넘게 받던 사람이었고 회계사니까 회계사니까. 100억을 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내부자료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딱 터져버렸어. 자기네가 퇴직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100억 받으면서 이제 난리가 나기 전에 여기에서 그냥 얘가 안 받고 우리가 그냥 딱 명예롭게 끝내자.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실제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증거나 그런 행동들이 사전 차단됐다. 안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됐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또 여기 와서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이 건이 터졌나. 이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이 화천대유 사건이. 이게 다 그림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기름칠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름칠 같은 거, 돈 찔러주고 이랬던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수사 방향도 그렇지만 계속 이게 결국 또 정책 사건이라서 계속 죽어라고 또 정치권은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점들을 찾으려고 막 거기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것도 사실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박영수 특검이 당시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았다고 하면 박영수 특검에게 어떤 죄 그분이 당시 이거 받고 문제됐을 때는 공무원은 아니었으니까 그럼 무슨 죄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무슨 혐의가 있는지 뭔가 마음 이상해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관련자들에게 정확하게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아직도 잘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계좌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계좌 추적은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추적한 사실 나중에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추적이 됐는데 이렇게 특정할 만한 범죄로 특정해서 뭐 할 만한 뚜렷한 게 안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지금 전 만약 그렇다면 특검으로 넘어가도 별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뭐가 좀 나온 다음에 터졌으면은 이게 잡힐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 4명 문제의 4명 사이의 말과 이거를 매치를 어떻게 필사적으로 시켜놓는지 보는 건 이 상황 수사경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사 포커스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된 2014년, 15년, 16년 여기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왜냐하면 이 개발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 12월 달에 분양하고 입주하는 것까지 해서 약 1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기획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1년, 2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1년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박영수나 곽상도가 2015년에 또는 2020년에, 2021년에 특정한 대가성이 입증될 만한 돈을 받고 그때 뭔가 어떤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12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고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다음 시 넘어갈 건데요. 남욱 씨가 C7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2011년. 하면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걸 하려고 사실은 다 이제 공작을 꾸몄다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끌어와요. 부산저축은행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1,800억.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어그러지면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대신 갚아줘요. 맞아요. 지주들에게 계약했던 뭐 계약금도 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돈을 다 못 갚아주고 상당 부분 많이 남았어요. 한 3,400억인가 부채로 남았죠. 그 이자 붙어갖고 한 지금 1,000억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변호사를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다가. 이 사람 은행권에 배임 증제 같은 거 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 이때 당시에 다 무혐의가 나버린다는 거야. 네. 그 타임에 바로 윤석열 총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중수익 그 주인 검사였어요. 그렇죠. 주인 검사였고 윤석열이 주인 검사였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 TF 팀장하는 김홍일 전 검사가 그 당시에 중수과장이었죠. 네. 예, 그다음에 최재경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최재경이 그 다음 네. 후임이었어요. 네. 그게 있었고 이제 2015년에는 박영수 특검이 또 나와요. 남욱 들어갔다 나올 때.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50억을 하루 이틀 뭐 작은 일 하나 봐주고 50억, 100억 받습니까? 10년에 걸친 프로젝트에서 남욱 변호사는 본인을 기소했던 강찬호 검사 등 해가지고 수원지검장 등 네. 본인을 기소했던 모든 검사들을 다 자기 고문단이나 50억 클럽이나 또는 뭐 김만배 누나가 누구 아버지 집도 사주고 하는 방식으로 10년을 컨트롤을 해온 거예요. 10년의 네.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이 기간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예. 거기까지. 네. 자, 요 이슈 내가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 주식 계좌 거래 내역 공개했습니다. 본인들이 4개월 정도 위탁을 좀 시켰더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망한 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신한금융투자 주식 계좌 거래 내역 23장을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때 4천만 원 손실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2010년 거 나오고 2011년에서 12년 또 거래 내역을 왜 안 하느냐, 공개 왜 안 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거 보여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요 얘기예요. 네. 어때요? 뭐 삼수조 씨. 일단은 지금 사실 대응은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막바지니까 경선 막바지니까 일단은 뭐 우리도 뭐 공개해가지고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네. 핵심적인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워낙 이런저런 의혹들도 있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이게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네. 자금 공급하고 이 계좌 내용하고는 사실 네. 직접은 없어서 네. 제가 봐서는 그냥 엉뚱한 거 들이대고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죠. 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네, 그래서 지금 이 건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양심선언했던 그 경찰이 지금 사실은 재판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렇고요. 4천만 원 손실봤다 이 얘기는 도둑이 담 넘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이슈 3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둑이 담냈다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내 잘못 나는 아니다. 도둑이 아니다. 그 말이랑 똑같다. 머리랑 똑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요 내일요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 할 거예요.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투자의 기재죠. 내일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 거니까 내일 한번 탈탈 털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